1995년 겨울 평양 외곽의 한 기계 공장. 27 청년 정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다.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등은 무거운 철판을 나르느라 굽어 있었다. 하루에 주어지는 배급은 옥수수 한 줌. 그나마도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늘 같은 풍경을 보았다. 선전 포스터 속 환하게 웃는 사람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정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함경도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정호는 한 달에 한 번 허락된 날에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장 일도 순조롭고 동무들도 친절합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쓸 수는 없었다.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정호는 기숙사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고장난 라디오가 들어 있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라디오. 이것은 금지된 물건이었다. 특히 외부 전파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는. 하지만 정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대신 담요 밑에 숨겼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다이얼을 돌려보았다. 지지직 지지직 잡음만 들렸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조금씩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하루였나요?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정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7회를 살아오면서 누군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조차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였고 나약함은 곧 죄였다. 하지만 라디오 속 목소리는 달랐다. 따뜻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라디오를 꼭 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날 밤부터 정호의 일상이 바뀌었다. 낮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기계를 돌렸지만 밤이 되면 그는 살아났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켜고 그 목소리를 기다렸다. 라디오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흘러나왔다. 노래, 웃음, 자유로운 대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정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오늘은 경기도에 계신 김영희 님의 신청곡을 들어드릴게요. 늦은 밤 혼자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노래를 보냅니다. 당신 사랑해요. 정호는 일기장을 꺼내 썼다. 1995년 11월 14일. 오늘 밤 나는 또 라디오를 들었다.
저 남쪽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그곳은 정말 그런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일까? 매일 밤 정호는 라디오를 들었다. 그리고 매일 밤 조금씩 변해갔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이제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밤이 오기를,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를. 하지만 기쁨이 클수록 위험도 컸다. 어느 날 밤 정호가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였다. 기숙사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황급히 라디오를 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정호 동무, 보이부원이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뭐 하고 있었소? 정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무것도, 그냥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보이부원은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침대 밑을 가리켰다. 저게 뭐요?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라디오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건 그냥 고장난 시계입니다. 보이부원은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켰다. 순간 남쪽 음악이 흘러나왔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보이부원은 라디오를 바닥에 내던졌다. 라디오는 산산조각 났다. 남조선 소리를 듣고 있었구만. 이게 무슨 짓이오? 정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 보이부원은 비웃었다. 당신은 인민의 적이요. 반역자요. 그날 밤 정호는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트럭에 실렸다. 어둠 속으로 끌려가면서 정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돌아보았다. 바닥에는 일기장이 떨어져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다. 산속 깊은 곳, 문명과 단절된 그곳에서 사람들은 번호로 불렸다. 정호는 857번이 되었다. 첫날 간수가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죽거나 더 죽거나. 수용소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호각 소리와 함께 모든 수감자들이 일어나 점호를 받았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다.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고 땅을 팠다. 하루 16시간. 식사는 하루 2번. 옥수수죽 한 그릇. 그나마도 돌멩이처럼 딱딱한 옥수수 가루와 물을 섞은 것이었다. 정호는 처음 일주일 동안 계속 배탈이 났다. 하지만 아픈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프면 매를 맞았다. 밤이 되면 모든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몰려잤다. 공간이 좁아서 옆 사람과 몸이 맞닿을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면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누군가는 일어나지 못했다. 얼어 죽은 것이다. 정호는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일도 오늘과 같을 텐데, 모레도 내년도. 그러던 어느 날 밤 옆에서 자던 사람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 너 괜찮아? 정호는 고개를 돌렸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민철이라고 했다. 괜찮아요. 거짓말. 눈빛 보면 안다. 너 포기하려고 하지?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랬어.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처음 2년은 매일 죽고 싶었지. 근데 말이야.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작은 창문 사이로 별이 보였다. 죽으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우리를 여기 가둔 놈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한 놈들. 그들이 이기는 거라고. 정호는 처음으로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형님은 뭘 위해 버티세요? 민철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슬픈 미소였다. 딸, 8살 딸이 있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살아있는지도. 근데 혹시 살아있다면, 혹시 내가 나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생각으로 버텨.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목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목소리, 라디오에서, 남쪽에서 온 목소리. 그 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민철은 놀란 듯 정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이유가 돼.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살아야지. 그날 밤부터 정호는 달라졌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밤마다 정호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살렸다. 매를 맞을 때도, 굶주릴 때도, 추위에 떨 때도 정호는 그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견뎠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정호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10년이 지났다. 2005년 겨울, 민철이 정호에게 말했다. 나 이번 달에 나간다. 정호는 놀라서 민철을 쳐다봤다. 출소요? 응. 형기 끝났대. 15년. 드디어 끝났어. 정호는 민철의 손을 잡았다. 축하합니다, 형님. 딸, 꼭 찾으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호의 손을 꼭 쥐었다. 너도 나가. 여기서 죽지 마. 약속해. 예. 넌 아직 젊어. 37이잖아. 나가면 다시 살 수 있어. 그 목소리도 다시 들을 수 있고. 민철이 떠난 후 정호는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정호는 탈출을 시도했다. 해시태그 제3부 강을 건너며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정호는 그날을 택했다. 간수들이 방심하는 날, 눈보라가 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던 날. 밤 11시, 정호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호가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 그리고 우릴 잊지 마.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밖은 예상대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정호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철조망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은 것이었다. 철조망을 자르는데 10분이 걸렸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모든 것을 마비시켰다. 구멍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저기다. 저기 누가 있어. 정호는 뛰기 시작했다. 눈밭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며 숨이 찰 때까지.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조준이 어려웠다. 정호는 계속 달렸다. 그리고 드디어 강이 보였다. 두만강. 강 건너는 중국이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강물은 얼어붙지 않았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저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얼어 죽을지도. 뒤에서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다. 거기서. 정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랑합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세상이 얼어붙었다. 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가움이었다. 정호의 몸이 마비되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대로 끝인가?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팔을 저었다. 다리를 움직였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이 그를 휩쓸었다. 정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또 그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만나요. 정호는 미소 지었다. 물속에서, 네, 내일, 만나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저었다.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다. 나뭇가지였다. 정호는 그것을 붙잡고 자신을 끌어올렸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강 건너편이었다. 정호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 해냈어. 나 살았어.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에서도 탈북자는 체포되어 북으로 송환되었다. 정호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이틀 동안 걸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리고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한 조선족 노인을 만났다. 살려주세요. 저 북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정호를 조용히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주었다. 여기서 쉬어. 내가 사람들한테 연락해 줄게. 한국으로 가고 싶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중국, 태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호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너무 밝았다. 너무 시끄러웠다. 너무 빨랐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큰 소리로 떠들었고, 자유롭게 말했다. 정호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다. 한국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정호는 열심히 배웠다. 교육이 끝난 후 정호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그리고 첫날 밤 그는 라디오를 샀다. 손에 쥔 라디오는 깨끗하고 가벼웠다. 북에서 들었던 그 낡은 라디오와는 달랐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똑같았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다. 여러 방송이 흘러나왔다. 음악, 뉴스, 토크쇼. 정호는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며 그 목소리를 찾았다. 13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를.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당연했다. 13년이 지났다. 그 DJ는 아마 은퇴했을 것이다.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호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다.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0년을 수용소에서 버텼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정호는 한 공장에 취직했다. 아이러니클리 또 공장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임금을 받았고 휴식 시간이 있었고 사람들이 웃었다. 밤에는 라디오를 들었다. 매일 밤. 그것이 정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동료가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 씨, 라디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라디오 방송국 견학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정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호는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했다. KBS, MBC, SBS, 큰 방송국은 아니었다. 작은 지역 방송국이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꿈의 장소였다. 방송국 투어를 하던 중 정호는 스튜디오를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DJ가 방송을 하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흘렀다. 가이드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단지, 저기, 저곳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 작은 방이, 저 작은 마이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 투어가 끝난 후 정호는 방송국 PD에게 다가갔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DJ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D는 정호를 쳐다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DJ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도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PD는 정호의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일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커피 한잔 하시죠. 그렇게 정호는 PD 영수를 만났다. 영수는 50대의 베테랑 PD였다. 그는 정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북에서의 삶, 라디오, 수용소, 탈출, 그리고 그 목소리. 영수는 긴 침묵 후에 말했다. 정호 씨,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디오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남쪽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호는 라디오 DJ가 되었다. 2010년 정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다. 정호의 밤이라는 심야 방송이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첫 방송날 정호는 떨렸다. 손이 떨려서 원고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스튜디오 불이 켜지고 온에어 사인이 들어오자 정호는 침착해졌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에서 온 정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게 라디오는 세상과의 유일한 창문이었다.